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염없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리직 그 합격을 위해서 우리 그 더 배움의 임직원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애쓰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제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다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합격을 약속을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를 만났기 때문에 합격은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강좌 오리엔테이션의 강좌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최단시간,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바로 뭐예요? 이 많은 양을 최단시간에 걸쳐 가지고 최고의 효과,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공부죠. 그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리직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 시험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공부하다가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점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평균이 80점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점 전략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또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최단시간에 최고의 결과로 합격을 반드시 시켜드릴 겁니다. 그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시간 남을 때 어떻게 해야죠? 놀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른 과목 있죠? 부족한 과목들,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에 그 시간을 할애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문제없이 꼭 합격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2018년도 계리직 기출문제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텐데 아까 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계리직 문제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흐름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흐름을 안다는 것은 그 맥을 짚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냥 틀려버려요? 아니죠. 그런 문제를 맞춰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밌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한국사, 큰 넓은 그 5천년의 역사가 머릿속에 자동복으로 쑥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우리 기출문제 2018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흐름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연도 여러분들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연도 자꾸 외우다 보면 그 많은 연도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흐름을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뭐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황산문절도, 대가열마, 딱 보니까 이게 고대 역사구나, 삼국시대 그때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대가야가 있네요. 가야가 있어. 원래 가야까지 포함하면 사국이 돼야 되는데 왜 가야가 사국이라고 안 하고 삼국이라고 했을까요? 가야가 일찍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가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있는 나라들, 어느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각축전이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힌트를 잡았을 거예요. 어떤 게 제일 먼저예요? 네, 대가야 멸망이 제일 먼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대 충성충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도 아마 제가 제일 잘 그릴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쭉 보시면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삼국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이 한강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강역을 제일 마지막에 차지했던 왕이 누구예요? 6세기 때의 누굽니까? 진흥왕이다라는 얘기죠. 자, 진흥왕이 같이 나제 동맹의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배신했죠. 그래서 성왕이 죽었죠. 그래서 이 한강역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넓은 땅을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진흥왕 때는 좋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진흥왕이 죽고 나서 어디와 어디가? 여기에 있는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맞잡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맞잡더라. 고려 백제 손을 맞잡았어요. 그 신라 여기 고립되어 있는 거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오히려 진흥왕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나타나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진흥왕 여기 신라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일리 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 남북 세력 대 무슨 세력? 동서 세력의 대결 구도가 몇 세기 때에 7세기부터 열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북 세력은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백제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 왜죠? 왜?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 위에 있는 누굽니까? 돌궐이 합해서 남북 세력이더라. 그리고 신라와 중국, 이 중국이 위진남북조라는 그 250여 년이 넘는 그런 어떤 분열기를 통일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수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 수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해요? 고구려 때문에 망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래서 수와 당과 신라가 연결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 맨 처음에 뭐예요? 대가야 멸망부터 정리를 딱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얘네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못 살겠어요. 계속 러브콜을 보내요. 근데 이 거대한 중국을 통일했던 이 수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가 이 세계의 짱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거죠. 1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누구한테? 고구려의 명장 누구? 문덕의 형님한테 당하더라. 그것이 바로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 자, 140여만 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살아 돌아간 군사들은 약 4천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 침공 때문에 망했어요. 당나라 들어옵니다. 당나라 딱 들어왔는데 처음엔 고구려와 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당태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됐죠.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쭉쭉쭉쭉 고구려의 국경선에 있는 성들이 무너져요. 자, 요 부근에서 여기만 무너지면 이제 평양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안시성이에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안시성 싸움. 누구? 만춘이 형님, 양만춘 형님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 양만춘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당태종이 여기에서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수와 당나라의 항쟁에서 고구려가 이겼어요. 더욱더 어디? 신라는 위기에 몰리더라. 어떡하지? 이때 외교의 달인 누구? 김춘추가 다시 가서 당나라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형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당나라는 이미 고구려한테 당했기 때문에 싫다 해. 딱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 나를 도와주게 되면 고구려 땅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다 해. 해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더라.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고 나서 어느 나라? 쉬운 나라부터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제부터. 그것이 바로 황산벌 전투더라. 그래서 황산벌 전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황산벌, 백제, 개백의 5천 결사대. 그래서 여기서 지는 바람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더라. 그 이후에 고려 멸망이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 순서대로 정리를 딱 해보니까 니을, 기역, 니은, 디귿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꾸 이게 연도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한국사 공부하기도 힘들고 진도도 안 나가고 짜증나서 못합니다. 예,
연도는 여러분들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562년도에. 바로 이 대가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예, 진흥왕입니다. 그 다음에 살수대첩 612, 안성싸움 645, 황상을번 660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자, 2번. 미추진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위해서 모두 골라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오경 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치고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하는 등 유교 문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사택 지적비를 보면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딱 알죠. 2번에 이 나라는 오경 박사,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서기라는 역사를 주었다. 서기 역사책이죠. 어느 왕 때? 근초고 왕 때 만들어진 역사책이죠. 그래서 이 서기 근초고 왕, 이 나라는 어디다? 백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택 지적비, 여기 사택 지적비 쫙 나와져 있습니다. 예. 이 사택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석이 무슨 사상? 노장 사상을 알 수가 있대요. 왜 이런 얘기를 쓰느냐? 아주 높은 재산까지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이제 권력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인생이 덧없구나. 인생이 덧없음. 그것이 바로 이제 노장 사상이에요. 도교. 자,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공부하세요. 문제 하나 풀면서 두세 문제를 우리가 푸는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럼 백제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16등급의 관등제도와 육자평 제도를 두었다. 그렇죠? 몇 등급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육자평, 그 수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6명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좌평은 뭐예요? 제일 높이 있으니까 상이에요. 상좌평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억은 맞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귀족들이 모여 대대로를 선출했다. 수상인 대대로, 제가 대대로입니다. 자, 대대로는 어디예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소경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설치했다. 소경, 구주 오소경. 이런 어떤 말 들어봤죠? 이 나라가 소경이라는 제도를 두었던 건 왜 그랬냐면 수도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지방의 요지에 수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지를 두는 것이죠. 이 나라는 어디예요? 소경을 두었다 하는 것은 신라다라는 얘기죠.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었다. 담로를 두었다. 문영왕 때 두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백제죠. 자, 백제. 그럼 백제와 관련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 정답 4번. 네. 자, 3번 문제. 다음 제도들을 시행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고대사가 벌써 지금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제도를 시행한 까닭.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상수리제도, 경제소제도. 기인제도. 자, 이 기인제도는 어디의 제도예요? 우리가 고려의 제도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어떻게 지방 호족들을 어느 정도 자유권을 줬습니다. 호족을 융합하는 바람에. 근데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어느 때 얘네들이 반란 이런 걸 일으킬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에 와서 살게 했어요. 일종의 뭐예요? 인질이죠. 볼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 보겠습니다. 사신관제도. 이 호족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유력 세력가예요. 유력 세력가. 왕건도 역시 호족이었기 때문에 사신관제도는 원래 이 같은 호족이었는데 왕건은 임금이 됐어. 그럼 다른 호족들이 어때? 배가 아프죠. 그렇죠? 언젠가 저놈을 누르고 내가 임금이 될 거야. 이런 어떤 못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내가 더 끌어안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야,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다스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래서 사신관이라는 일종의 벼슬 같은 직책을 준 겁니다.
알아서 다스려. 단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거죠. 예, 사신관제도 이것 역시 고려의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는 어디의 제도예요? 통일신라의 제도다라는 얘기죠. 통일신라의 제도다. 상수리 제도. 예, 통일신라. 이 나라가 넓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넓어진 영토를 신라가 다스리기가 좀 벅차. 저 먼데 지역까지 이렇게 왕의 권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지방 유력가의 자제들을 수도 경주에, 금성에 모여서 인질 확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소 보겠습니다. 경제소. 사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답은 나와요. 경제소는 뭐예요? 경제소? 서울경자죠.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에 향촌자치라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어떤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조선시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유향소예요. 유향소 이름이 이 향이 지방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파견된 지방 관리 수령들을 유향소에서 어떻게 하고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 잘하는지 아니면 딴짓거리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유를 줬으면 또 뭔가 올가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제소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동네별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동호회 있잖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제충청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 걸 만들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과 향촌자치의 조화를 추구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1. 각 지방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아니죠. 2. 문벌귀족 중심의 정치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문벌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의 지배계층이고 3번 지방 세력을 통제하여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관리 등용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천태종을 열어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관겸수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는 누구이냐라는 거죠. 천태종을 열었어요. 천태종을 열었어요. 느낌 딱 오죠? 고려의 유명한 승려인 대각국사 의천이죠. 선종과 교종이라는 건 불교가 서로 이렇게 난립이 돼 있었어요. 교종 같은 경우는 귀족 중심의 불교고 선종 같은 경우는 대중 중심의 불교였었어요. 자, 그런데 고려 전반에 있어서 이 귀족 중심의 불교, 교종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선종도 있다 보니까 서로 친하게 안 지내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의천이란 이 스님이 바로 어떤 스님이에요? 왕자예요. 문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종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정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한 천태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겸수예요. 교관겸수라는 말이 아주 잘 나오는데 교관겸수가 무슨 뜻이냐?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겸한다라는 거죠. 선종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이거든요. 수행. 자, 그럼 대각국사 의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번 정예사를 결성하고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했다. 1번에 설명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진울이에요. 고려 후기에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이죠. 조계종은
의천하고 반대로 뭡니까?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송강사라는 절을 근거로 해서 결사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결사 이름도 송강사가 되는데 더 발전을 해서 뭐가 됩니까? 수선사라고 딱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만덕사에서 백년사를 결성하고 정토신앙을 강조했다. 요새라는 스님이죠. 요새. 이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종 중심의 스님이다. 자, 3번. 불교 관계 저술 목록을 정리하여 신편 제 종교장 총록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어떤 불교 뭐라고 그래요? 이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불교 경전을 이 편집하고 저술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속장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신편제 종교장 총록. 이 신편제 종교장 총록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쭉 목차를 쫙 나열한 거예요. 나열한 거. 이 저술 목록을 정리했다고 그랬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누가 아까 얘기했던 의천이라는 스님이 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여러 불교 종파 융화 통일을 주장했다. 신문화쟁론. 이 쟁이죠. 쟁. 네. 화쟁사상. 이 화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막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싸워요.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싸울 일도 아니야. 화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심사상이죠.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수가 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노력을 했던 누구예요? 원효 대사의 설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일신라 신라시대 때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한 인물이 편찬한 서적으로 옳은 것은 그는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2세계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조선 왕조 창건 후에 이른바 표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사신으로 명예 다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를 도와서 바로 정도전이죠.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리에서 조선의 시스템이 다 나온 거죠. 경복궁 수도 건설 계획부터 해가지고 중앙의 어떤 그 정치기구 시스템까지 다 이 사람 머릿속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명나라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새롭게 몽골조 원나라를 몰아내고 자기가 세웠어요. 그러면서 자꾸 무리한 공물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뭐를 했어요? 요동정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초기에 태조와 명나라의,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있었던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차이에 명나라에 올렸던 글 가운데서 명나라의 신경을 거슬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조선의 왕과 명나라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정도전이다. 정도전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성계가 못 가게 했죠. 워낙에 아꼈으니까. 그러나 이 정도전은 누구에게 죽음을 당해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죠. 이방원이 나중에 임금이 되는 그 태종이죠. 태종.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편찬한 서적으로 옳은 것은 바로 조선 경국전이다. 이 조선 경국전은 바로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데 근거해야 되는 법전이에요. 법전. 이 법전에 기초를 해서
통치 조선의 모든 통치 규범을 담은 법전이 나중에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이죠. 자, 그럼 보기 1번의 동국사략은 역사책입니다. 권근이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책이에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삼강오륜, 유교 관련된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글로 적고 그 옆에 그림으로 백성들이 보기 좋게 그림으로 엮은 책이죠. 그래서 임금에겐 충성해야 된다, 뭐 부모에겐 효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세종 때에 나왔던 겁니다. 세종 때 3번은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은 종합지리서죠. 종합지리서 누구 때에 여러분들 성종 때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문제. 다음 경제정책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1도 나오죠. 흐름 문제. 그렇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신의 통공으로 금난 정권이 대부분 철폐되었다. 6번 금난 정권. 신의 통공이에요. 금난 정권. 그 다음에 니은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꾸어 경기도에서 시행했다. 대동법. 자, 그 다음에 디귿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를 확정했다. 영정법. 자, 그 다음에 리을 균역법을 통해 양인의 균역 부담을 군포 한 필로 낮췄다. 균역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난정권은 뭔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난전을 금지한다라는 얘기다. 난전을 금지한다. 그럼 난전은 뭐예요? 무허가 상인들, 무허가 시장들, 이게 난전이에요. 그 난전의 반대말은 뭐죠? 시전이죠. 시전. 국가가 허가한 상인들. 시전, 이 국가가 허가한 상인들 대표적인 상인들이 바로 유기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국가가 뭘 주었어요? 이 무허가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주었어요. 막강한 권한을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전 상인들이 누구하고 결탁을 해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노론하고 주로 결탁을 했어요.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조가 이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립니다. 폐지시켜버려요. 이것이 바로 신의 통공이에요. 신의 통공. 폐지시켜버려요. 아주 어마어마한 개혁적인 사건이에요. 난리가 났겠죠, 시전상인들. 네. 자, 그 다음에 공납제, 여러분들을 대동법으로 바꾸었다. 공납. 공납은 원래 특산물이죠. 특산물을 주는 건데 이 특산물이 공납의 패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방납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납부도 하면서 또 공납이 이제 올라올 때에 물건이 안 좋기도 하고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토지 면적당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그 다음에 돈으로 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누가? 광해군 때에 실시를 했던 거예요. 광해군. 근데 토지 면적당 부과를 하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양반이나 지주들이 이 대동법 시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100년이 걸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정법은 영원히 정해요. 영원히 정해요. 뭐 임진왜란, 정묘호란 막 이런 어떤 그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죠. 예, 물론 뭐 이걸 실시할 때는 호란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임진왜란 딱 일어나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 못 살아.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정하자. 세종이 만든 공법, 연분구 등 전분 6등에 의하면 가장 안 좋은 토지에서 가장 안 좋은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내는 것이 토지 1결당 4두였어요. 4두. 4두였는데 그걸로 최저치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정법이에요. 인조 때. 자, 그 다음에 균역법은 역을 균등히 한다. 역을 균등히 한다.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뭘 냈어요? 군포를 1년에 2필 냈어요. 이것도 백성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필로 50%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영조가 했던 것이죠. 영조 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대동법이죠. 니은. 그다음에 이제 요 영정법 디귿. 뭐 광해군이 인조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정조 시대죠. 그래서 리을. 그다음에 뭐예요?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아니야. 가만 보자. 맞죠? 니은 디귿 리을 기역.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요거 약간 오타가 났어요, 여러분들. 대동법 할 때 우리 해설지에 보게 되면은 1068로 돼 있는데 1068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1680이에요. 1608. 이 0하고 6하고 바뀐 거예요. 이 대동법이 1608. 자, 그다음에 영정법이 1635. 연표까지는 구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요게 균형법이 1750. 그다음에 금난정권 제일 마지막이죠. 신해통공. 그래서 179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에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조선 전기 거냐, 조선 후기 거냐. 뭐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묻는 문제들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주의해서 풀으셔야 돼요. 1번. 여러 농소들을 묶어 농가 집성을 편찬했다. 농가 집성. 7번에 딱 해놓고서 농가 집성. 이게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 집. 그죠? 한양을 기준으로 전체 운동을 치밀하게 계산한 칠정산. 이 칠정산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예, 칠정산. 역법인데 7개의 천체가 돌아가는 모양을 딱 봐가지고 만든 역법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보더라도 거의 오차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7개의 천체가 바로 뭡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월은 뭐예요? 달. 화, 화성. 수, 수성. 목, 목성. 금, 금성. 토, 토성. 일, 태양이죠. 예, 세종 때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 열차 분야 지도. 네, 조선 전기 때에 나왔던 천문 지도죠. 4번.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재, 향약 집성방, 약재. 조선 전기 때에 나왔던 것이죠. 15세기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틀려요? 농가 집성 얘가 틀려요. 얘는 효종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구분하는 시점은 바로 임진왜란을 봅니다. 임진왜란 이전이면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후면은 조선 후기로 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종은 조선 후기 때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신속이라는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이 책을 짓게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10번 문제 같은 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다뤄봤느냐 안 다뤄봤느냐,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리지 한국사 시험 그 문제를 풀면서 저와 함께 수많은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정말 껌 씹는 기분으로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8번 문제.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해나가는 것은, 역시 또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또 순서와 관련된. 기억, 동북구성을 쌓아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했다. 니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되찾았다. 디귿, 사군 육주를 설치하여 북방으로 영토 확장을 하였다. 리을, 강동 육주를 설치하여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은 기억 동북구성이래요. 동북구성. 자,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쌍성 총관부, 천령 이북. 천령 이북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차지한 거예요. 차지한 거예요. 네. 디귿이 이제 사군 육진. 리을이 이제 강동 육주죠. 자, 쫙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 풀 수가 있으신 부분이죠. 이 문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고려시대에 외적이 침입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예,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긴 승리가 있어요. 바로 1차 침입 때의 누구? 서희의 외교 담판이죠. 그래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맨 처음이죠. 거란은 총 3차례까지 쳐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여진족이 쳐들어오는데 여진족이 점점 강해지니까 거란족 때 당했던 그것이 교훈이 됐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하자? 쟤네들을 눌러버리자. 그래서 윤관이 아주 특공대를 하나 만들죠. 별무반이라고 해가지고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을 토벌을 하고 그 지역에 방어성을 쌓죠. 동북구성.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반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진족도 나중에 이게 슬슬 별 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족은 우리가 30여 년이 넘게 싸웠어요. 몽골족은 싸웠는데 결국에 우리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몽골족이 우리 영토를 가져가죠. 천령 이북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함경도 지방을 몽골 애들이 가져가요.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관청이 바로 뭐다? 쌍성총관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원나라 간성기 때에 이 지역은 원나라 영토였는데 누가? 고려 말에 14세기에 공민왕 때에 들어오게 되면서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선 초기 때에 여진족들이 계속 넘나들어요.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최윤덕, 김종서를 시켜가지고 방어 진지를 구성을 하죠. 그것이 바로 사군 육진이죠. 사군 육진. 그래서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그 해설의 연표의 그 연도가 오타가 났을 거예요. 기역이 여러분들 몇 년도냐면 1107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1356. 그 다음에 사군 육진, 사군이 1443. 사군이 압록강 쪽에, 육진이 1449. 강동 육주가 994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류가 났던 부분은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사회. 광상 경영 방식에 덕대제가 유행했다. 예, 덕대가 누구예요? 덕대가 너무하니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가죠. 예, 덕대예요. 그 다음에 2번 상민수로 들리기 위해 정부가 곧 공로비를 해방시켰다. 그렇죠. 정조가 공로비를 딱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시설을 두어 시전 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였다.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볼게요. 네 번째, 동전을 재산 축적에 이용하여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화폐가 부족해져요. 전황.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집에다 숨겨놓는 거죠. 네, 그런 전황이 발생했다. 조선 후기 사회. 조선 후기 사회는 전기 사회와 다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몇 번입니까? 예, 또 번호 헷갈리면 안 되니까 9번이죠. 이 조선의 어떤 그 근본적인 산업의 직업의 귀천은 바로 뭐냐면 순서는 사농공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는 선비죠. 선비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이제 농민이에요. 수공업자하고 상인들은 천시하겠습니다. 천시하겠어요. 농업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 왜 농업을 중시하겠느냐? 농업을 해야 사람들이 돌아다니진 않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양난 이후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뭐라도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하고는 다르게 산업의 컨텐츠가 바뀌어버립니다. 반대가 되어버려요. 그러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산도
광산도 국가가 경영을 했지 일반인들은 광산 경영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와 교육을 막 하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뭘 줘요? 은을 막 줘야 되는 겁니다. 은을 막 주니까 은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캐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하면서 광산 채굴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법적으로도 민간인들도 광산을 캐거라. 그래서 덕대라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을 보게 되면 경시서를 두었다. 경시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상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있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이 경시서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것이죠. 경시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0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을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진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 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사농공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해져서 서로 도울 수 없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 들음직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열심히 수공업이라든가 상업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글입니까? 이게 박제가의 글입니다. 정조 때에 활약을 했던 북학파 실학자죠. 예, 북학위를 저술했죠. 북학파죠. 그래서 이름이 제가죠. 제가 북학파입니다. 예,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가르쳤어요. 1번. 혼천이를 제작하고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다. 네. 혼천이는 물론 뭐 그 세종 때도 만들었지만 조선 후기 때도 나오죠. 이때 지전설,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 태양 주변을 돈다.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전설을 홍대용이라는 실학자가 주장을 했었죠. 2번.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다. 여전론. 여러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만이 아니야. 우리 토지예요. 우리 토지. 같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누굽니까? 정약용이에요. 역시 조선 후기 때의 실학자죠. 3번. 청과의 통상 확대, 술의 선박의 이용, 신분 차별 타파 등을 주장했다. 예, 맞는 얘기죠. 박제가의 얘기입니다. 박제가의 얘기. 그 다음에 4번. 우서에서 상공업을 진흥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누구의 우서? 우스운 사람의 우서. 우스운 사람 아니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유수원의 우서라는 저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11번.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순서를 바르게 내라는 것은 뭐 계리직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어떤 그림이라든가 지도와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념 강의할 때도 제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가지고 수많은 그림이라든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우리는 단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니까. 자, 11번. 그림만 보고 푸는 문제예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주는 문제예요. 좀 어렵게 나오면 그냥 그림만 보여줘요. 북한산 순수비예요. 누구 때? 진흥왕 때죠? 신라 진흥왕 때? 기억? 진흥왕. 예, 신라입니다. 신라. 그 다음에 니은에 미륵사 서타. 미륵사.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미륵사. 이 왕과 신라와 공주와의 어떤 애틋한 사랑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어요. 네, 물론 최근에 어떤 발굴된 고고학적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발명이 됐는데 어찌됐건 누굽니까? 무왕이죠. 무왕이죠. 기울어져가는 백제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이 기울어져가는 백제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백제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한성에서, 서울에서 어디로? 웅진으로 옮겼죠. 웅진에서 다시 또 사비로 옮겼죠. 그래서 웅진 시대에 기울어져가는 백제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등장했던 임금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무령왕이죠. 그 다음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진취적으로, 보다 진취적으로 백제가 나아가기 위해서 중흥을 했던 임금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왕이죠. 그러나 이 성왕은 비운의 왕이다. 왜? 진흥왕의 배신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중흥을 하다가 다시 성왕 때에 거꾸러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백제를 키워보자. 이 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 있어요. 익산에 있어요. 익산. 이 무왕은 어쩌면 수도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무왕의 어떤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유적이죠. 밀사의 서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목조 양식의 석탑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조 양식이라는 것은 이 탑을 돌멩이로 쌓는데 탑을 조각한 것이 진짜 나무를 조각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석굴왕 본존불, 통일신라 시대 때의 김대성이 이 불국사를 지으면서 토암산에 석굴암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문무왕 해중릉.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한 임금이죠. 네, 삼국 통일을 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본 애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나는 죽어서도 일본 애들을 지키는 바다의 용갈이 용이 되겠다. 그래서 해중릉이죠. 네, 해중릉. 그러니까 불교 양식으로 한 거죠. 불교의 장례 풍습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뿌린 거예요. 저도 여기 직접 가봤어요. 배 타고 가봤는데 절대 그 무덤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 돌섬, 조그만 돌섬에 그냥 바닷물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가 이제 문무왕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연표를 몰라도 이 흐름을, 역사의 흐름만 딱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처음에 기업, 진흥왕이죠. 그 다음 뭐예요? 무왕, 니은이죠. 그 다음 뭐예요? 문무왕, 통일했던 문무왕.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의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연표는, 자세한 연표는 제가 해설에 담겨져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흐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유물과 관련돼 가지고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12번. 다음 내용이 실린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중냐.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맺고, 맺어야 돼. 맺을 결이죠. 결일본. 그 다음에 미국과 연결된다, 이어진다. 연일본이죠. 연미국. 자, 이게 뭐예요? 조선 책략이에요.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라기보다는 논문이죠. 누가 한 거예요? 중국인 외교관인 황준셴이 지은 논문입니다. 이게 여기 쭉 보시면 러시아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중국도 싫어요. 당시 청나라도 싫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기 위해서 조선을 거쳐서 내려오니까 조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청나라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논문을 지었어요. 이 논문이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갔다 온 김홍집이란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 와서 고종 황제에게 바쳐요. 그 고종 황제가 딱 읽어보더니 야, 이런 것이 있었어.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쫙 뿌려버리죠. 그래서 임금의 지지도가 높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했는데 높이 올라가기는커녕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더라. 그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에요. 전하, 상소가 10,000명이나 올렸다는 얘기죠.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맺어질 수 있고 서양 오랑캐랑 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는 어느 나라와 최초로,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882년도에. 자, 1번. 청해 외교관인 황준센이 저술했다. 네, 맞죠. 2번. 조일수어 조규를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조일이 아니라 조미죠. 조미. 3번.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4번. 지방교생들이 상소를 통해 체계의 내용을 비판했다. 이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13번. 다음과 같은 역사론을 주장한 인물이 쓴 논조를 보기에서 못 오는 것은?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의 사회와 아와 비아이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의 나죠, 나.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것, 내가 아닌 것에 투자. 그죠? 인류 사회에 나와 내가 아닌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고 또 그렇게 그 추구하는 것을 또 반대해서 내 마음속에 막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와 비야. 또 그 다음에 이 우리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비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 간의 투쟁이다. 자, 이것은 조선 상고사. 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죠. 신채호 선생님.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이 쓴 논조를 골라라 보겠습니다. 조선사 연구초. 그렇습니다. 조선 상고 사감은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지은 논문이에요. 예, 이 고대사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상고 문화사. 네, 그렇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이것은 박은식 선생님이 지은 겁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니까 갑신정변부터 3.1운동까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됩니다. 자, 14번.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1조. 각 소의 권유원을 파견하여 권유문을 뿌리며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할 것. 2조. 신문, 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할 것. 3조.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7조. 본회의의 합자로 실업장을 설립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만들 것.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한다. 그 계몽하는 거죠. 계몽. 예, 신문, 잡지 역시 계몽이죠. 그다음에 학교 건설, 교육, 실업장, 산업이죠. 이 단체.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단체의 어떤 느낌이 안 오면 보기가 딱 나오죠.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발생했다. 자, 만세보라는 기관지. 이 만세보라는 기관지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것은 천도교에서 만들었어요. 천도교.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죠. 예, 만세보. 그 다음에 니은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아하! 이 학교 뭐예요? 신민회가 세운 학교죠. 그 다음에 디귿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습니다. 누구예요? 보안회. 보안회. 1904년도에 우리 영토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리을 비밀 결사로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조직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민회죠.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니은과 리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요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 신민회라는 단체는 구한말 시절에 애국계몽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애국계몽 단체들이 추구했던 점이 뭐예요? 계몽을 하는 것이고 교육과 산업을 부흥시켜서 우리의 힘을 기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항일 의병 투쟁을 하는 사람하고 노선이 달라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신민회는 그러한 지적들을 불식을 시켰어요. 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5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 옳은 것은? 이분은 누구십니까? 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죠,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아, 이것도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유명한 글이에요. 자, 이 유명한 글을 누가 지으셨느냐? 역시 또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1923년도에 이게 제목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럼 이 글을 왜 썼느냐? 누구를 위해 썼느냐? 바로 의열단을 위해서 썼습니다. 의열단. 191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죠. 누가 세웠어요? 이거를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뭐 영화 김봉이 아니라 김원봉.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던 단체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신채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죠. 김원봉 선생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신채호 선생님 민족주의 역사학자이면서도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는 과격한 혁명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지만 초창기 때 상하이 임시정부, 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노선이 외교 노선으로 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임시정부에서 탈퇴를 하십니다. 신채호 선생님. 자, 어찌됐든 이 단체는 의열단이다라는 거죠. 이봉창, 일본의 이봉창, 이건 뭐예요?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 애국단입니다. 한인 애국단. 안중근은 뭐 어디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하신 분이죠. 강우규는 할아버님이세요. 대한노인단 소속이세요. 대한노인단. 당시에 1920년도에 이 사이토 총독이 이제 지나가는 그 남대문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거기에 폭탄을 던지신 분입니다. 예, 물론 뭐 실패를 했지만은. 그다음에 김지석. 네. 뭐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바로 이제 의열단 소속이다라는 거죠. 이 도쿄 황궁에다가 폭탄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의열단과 애국단을 구분하는 문제가 어느 시험 문제 유형이든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챙겨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이 단체.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뭐였던 단체죠? 큰 단체입니다. 가장 큰 단체예요. 네. 이상재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1927년도에 만들어진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신간회하고 여러분들이 신민회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름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1927년도에 신간회. 자, 신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당시 우리나라가 이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회주의 사상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싸움을 다투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데, 단 비타협적 민족주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독립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좀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해서 그 당시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허용받은 것처럼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자치를 허용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그것이 이제 타협하는 민족주의였어요. 근데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자치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야.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 간이 만들어진 합작 단체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 순종의 인산일을 위해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자, 이 만세 시위. 만세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3.1운동이죠. 대한독립 만세. 1919년도에. 3.1운동 어게인이에요. 60만세 운동이에요. 이게 몇 년도예요? 1926년도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죠. 자, 2번.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의 민족운동단체. 그렇습니다. 3번.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력하여 만든 민족협동전선체. 그렇고요.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발하자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했다. 자, 4번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몇 년도에? 1929년도에 일어납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운동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운동이에요. 이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신간회예요. 신간회가 이 운동을 널리 홍보를 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고요. 17번. 요거 지우고. 네. 17번. 다음을 암송하도록 강요했던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에 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한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황국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의 신화된 백성이다 해서 황국신민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황국신민서사예요. 황국신민서사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이거를 암송하게끔 했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하는 전쟁에 끌고 가려고. 그럼 이것이 왜 하게 됐느냐? 일본 애들이 1937년도에 중국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중일전쟁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1938년도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40년대에 들어오면 41년도에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죠. 태평양 전쟁.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징용, 또 징병, 또 학도병, 또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회사령 폐지, 징병제 실시, 치안유지법 제정, 조선 태형령 공포. 그럼 요때 추진한 정책은 바로 뭡니까? 징병제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번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를 합니다. 원래 1910년도에 회사령이 있었어요. 회사를 세우고 싶으면 조선 총독부에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20년도에 폐지를 해요. 왜 폐지했을까요? 이게 회사를 세우려다 보니까 일본 애들도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한다. 이것은 1925년도예요. 1925년도 치안유지법. 1910년대하고 다르게 1920년대 상황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좀 부드럽게 통치하는 문화통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뒤로는 더욱더 우리를 감시하고자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공포. 1912년입니다.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이른바 무단통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섭게 통치합니다. 무섭게 통치하면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조선 태형령, 사람들 때리는 거예요. 원래 이 태형은 조선시대까지 있었어요. 있다가 1894년도 갑오개혁 때 태형 금지를 하게 했습니다. 때리지 말아라. 그 누가 했어요? 일본 애들이, 갑오개혁은 일본 애들의 강요로 한 거기 때문에 지네들이 그렇게 금지를 딱 시켜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통째로 딱 먹어버리고 나니까 조선 태형령을 다시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은 때리지 않아. 우리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거나 정답 몇 번? 2번.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 됐죠? 18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죠. 어땠습니다? 그 이후에요. 제주도 4.3 사건. 1번 제주도 4.3 사건은 1948년 4.3이니까 4월 3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매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농지개혁. 농지개혁이 실시됐다. 자, 이 농지개혁은 1949년도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1950년도 초반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이른바 300산업. 그러니까 6.25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53년도에 끝났죠. 끝나고 나서 미국 애들이 원조해 줍니다. 공짜로 막 줘요. 우리가 워낙 그냥 못 사니까. 그래서 밀가루 갖다 막 주고. 그래서 이른바 300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하얀 게 있어요. 그래서 면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분, 밀가루, 그 다음에 제당, 설탕 이런 거 만드는 300산업이 발전하게 됐죠. 이 정부가 지원을 또 엄청나게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때에 우리나라 재벌,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 있죠. 이 300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4번 친일 청산을 위한 기구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네. 초대 국회의원들이 반민특위를 만들었어요. 1949년도에 만들었죠. 1949년도에 반민특위를 딱 만들었는데 이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시켜가지고 벌을 줘야 되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가 등용했던 내각 관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친일 관료들이더라. 또 경찰, 검찰, 군인들의 고위 간부들의 70%가 친일파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럼 다 이후에 일어난 거, 이후에. 이것도 이후죠?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리지 한국사 문제 18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딱 했고요. 2018년도.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전해 때의 문제를 계속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면 여러분들 큰 고생하지 않고요. 반드시 한국사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